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모의고사가 마지막 회차가 돌아왔네요. 저희 메가랜드는 7회 전국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아마 같이 그 실제 시험 고사장에서 시험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고사장에서는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감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 긴장이 되고 아마 하셨을 건데, 긴장이 돼서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 더 못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어떤 분이 고사장의 감독으로 들어든 전혀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내가 공부했던 그 내용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35회 시험 대비 마지막 전국 모의고사 해설을 제가 해드릴 건데, 세법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에서 지문이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긴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고, 또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계산 문제 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설을 들어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공부를 내가 잘했구나, 또 잘해서 모의고사 점수가 이 정도 나오면 실제 시험에서도 이 정도 점수는 나오겠구나. 그런데 아직 내가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그럼 부족했을 때는 조금만 더 보충하면, 어떤 걸 보충하면 내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 점수를 잘 맞을 수 있겠는지, 이런 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설 강의 저와 함께 같이 시작을 해보죠. 자, 갑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지문이 상당히 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길지는 않아요. 자, 1번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부동산세법의 납세지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럼 부동산세법에 이제 1번은 납세지를 문제를 전체로 해놨어요. 그럼 납세지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시라겠죠. 납세지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이렇게 두 개로 통일을 시키세요. 자, 납세지 문제가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지방세의 납세지와 국세의 납세지로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국세, 지방세로 나누되, 지방세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방세는 취득세라는 세금하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하고 재산세라는 세금, 요 세 개가 지방세예요. 그다음에 국세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세는 두 가지 있죠. 종합부동산세, 약칭으로 종부세라 할게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는 국세라고 배웠어요.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크게 잡으셔야 돼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그럼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그럼 지방세니까 지방세는 모두 그냥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니까 그 물건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란 물건이니까 앞에다 부동산하고 딱 잡으시면 돼요.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 자, 두 번째, 등록면허세네요.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그러면 뭐에 대한 등록이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여러 군데 지방에 맞물려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가 없네. 부과할 수가 없으면 그때는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면 바로 등록 관청, 등기소가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납세지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 소재지로 가고, 등록면허서에서 그 물건이 확인이 불가능하면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가세요. 이제 재산세의 납세지인데, 재산세도 지방세네. 지방세인데 물건이 건축물이라는 물건이네. 그럼 그 물건을 건축물로 건축물 소재지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 물건 소재지니까. 그럼 이제 소득세. 소득세는 국세네요. 자, 국세. 국세는 원칙은 주소지로 가고 주소지 확인이 안 되면 거소지로 이렇게 가시면 돼. 자, 그런데 소득세 납세지는 거소지로 하되, 아니죠.
거소지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주소지가 먼저 나오고 주소지 확인이 안 되면 거소지로 갑니다.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되면 그때 가서 거소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4번 틀렸네. 그다음 이제 5번은 종합부동산세도, 이것도 국세죠. 국세인데 여기에서는 비거주자인 그랬어요. 비거주자. 그럼 비거주자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니까 주소가 없죠. 그러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이 돼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를 하고, 만약에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가면 돼요. 이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돼. 그럼 가봐요. 국내 사업장이 없고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럼 둘 다 없으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도 없고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없으면 그 자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래서 자산이 토지와 주택이니까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주택이나 토지니까 그 토지나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1번에다 납세지 문제를 넣냐면, 우리 시험에서, 중개사 시험에서 납세지와 관련된 지문이 2줄에서 3줄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만 딱 해놓으시면 전체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납세지와 관련된 지문 2줄에서 3줄을 한꺼번에 딱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지를 한 문제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5번은 정답이 4번이라는 걸 알아내셨어요. 자, 26번으로 가봐요. 이제는 지방세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갑자기 1번에 납세지를 종합문제를 넣어놓고 2번에다는 징수하고 관련된 내용을 처음 본 지문 같은데요. 자, 가보죠.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세금을 걷어갈 때 징수는 걷어가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는 세금을 걷을 때 원칙은 보통징수 방법으로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아니죠. 취득세는 내가 알아서 신고하고, 신고 납부 방식이지 보통징수가 아니에요. 신고 납부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취득세는 원칙이 보통징수가 아니라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내가 신고를 안 하면 보통징수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이렇게 맞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세금을 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하겠습니다. 이거 맞았네. 자, 이제 세 번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등록면허서도 본인이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이것도 맞았네요. 등록면허서도 내가 등록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것도 맞았네요. 자, 4번 재산세는 그랬어요. 그러면 재산세라는 것은 세금을 걷어갈 때 정부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보통징수 방법입니다. 자, 보통징수.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하겠습니다. 이거 맞았네요.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1년분 합산과세네. 자, 1년치를 합산하여 과세를 시켜야 되니까 1년치를 전부 묶어가지고 다음 년도 5월 달에 확정신고하는 거예요.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네, 맞았네요. 자, 이 문제는, 자, 2번 26번에 징수하고 관련된 문제는 왜 이걸 냈냐면,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언제나 세금의 징수 방법, 납부 방식이 해년마다 3줄에서 4줄이 나와. 그래서 그 3줄에서 4줄 나온 것을
한 문제에다가 전체를 다 압축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없는가를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이 지문에서 여기에서 시험에서는 3줄에서 4줄이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지막에 점검을 한번 쭉 해주셔야 돼요. 이제 27번은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이거 난이도 상당히 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성립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여기까지는 이제 암기하신 분들은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나오면 네 맞아요 하고 동그라미 치는데 그러면 안 돼.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언제나 성립시기라 했으니까 지방소득세는 지방의 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성립되면은 확정이 아니라 성립이에요. 성립되면은 따라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은 탈락. 자동차세 나왔죠. 우리 엄청 기쁘죠. 자동차야 너는 오늘부터 나하고 1일 하자. 과세 기준이라 아니라 납기가 있는 달에 1일입니다. 그달 1일 이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 너도 틀렸나요?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랬어요.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디귿 너도 틀렸네요. 이제 특별 징수는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인데 특별 징수하는 지방의 소득세는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국세 소득세하고 연결이 돼요. 소득세하고 연결이 되는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특별징수 그러면 원천징수하는 때 네 맞았죠. 그다음에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이게 올해부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그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했을 때 그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리을, 미음 요 두 개만 고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잘못 고르신 분들이 뭘 고르게 돼 있냐면 기억번에 지방 소비세가 부가가치세만 보고 답을 찾아버린 수가 있어요. 언제나 성립의 시기는 다른 부가가치세가 성립이 되면 지방 소비세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성립이 되면 여기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성립이 아니라 성립이 되면 성립된다 이런 식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 27번의 정답은 2번 이게 답이 돼요. 28번 가보. 28번은 이제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네요. 1번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다. 지목 변경이 나오는 순간 바로 따라다녔겠죠. 지목 변경 뒤에 바로 따라붙은 거 알죠? 기억나죠? 이제 기억났죠? 가액 증가. 가액이 증가하면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으로 보고 이 증가분에 대해서는 등기 빼고 중과 기준 세율로 세금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죠.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중과 기준 세율은 2%라고 그래요. 그래서 증가분에 대해서만 2% 세금을 내는 거고 등기분은 등록면허세에서 세금을 내시면 돼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이 부담부 증여가 딱 나오는 순간 증여 받은 사람과 증여한 사람의 관계 배우자나 특수관계자나 배우자나 특수관계자가 아니냐 이걸 얼른 생각하셔야 돼. 보니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는 아니에요.
자,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겠으니까 아니라겠으니까 그냥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채무를 인수했으며 자,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확인할 필요 없이 내가 채무를 인수했다 하면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채무가 아니니까 그대로 유상취득으로 바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채무를 인수했어요 그러면 잠깐 확인합니다. 확인 들어가고 확인되면 유상, 확인 안 되면 증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유상취득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지금 엄청 높다고 그랬죠.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그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진다겠죠. 주택 조합이가 아니라 조합원이 원자 빠졌죠.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럼 3번 탈락. 단 여기서 주의할 게 다만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며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았으니까 조합원에게 세금을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3번은 탈락. 자, 4번은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은 되어 있어. 자,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차량의 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자, 봐요. 차량의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이 됐네. 그러면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은 됐어. 내가 차를 가지고 회사로 들어가서 지입차로 회사 이름으로 등록은 돼 있지만 내가 실제로 회사 차가 아니라 내 개인의 차라면 그때는 그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그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 그 차량은 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실제로 그 대금을 지급한 그 사람을 취득세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자, 5번 취득세 납세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네. 그럼 자 이제 우리 14개 있다는 거 알죠? 14개 있으니까 14개 나오면 하나씩 하나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이용권, 승마이용권, 콘도이용권, 종합체육시설이용이용권, 요트이용권 다 맞았네. 자, 이 안에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우리 3가지에서 4가지만 한번 익혀볼까요?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건 취득세 대상 아니요. 자, 다시 지상권, 전세권. 여기 혹시 지상권 이렇게 나오면 너 취득세 대상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그럼 너는 어디 대상이요? 그랬더니 나는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양도소득세는 대상인데 취득세 대상은 아니에요. 자, 2번째. 그럼 전세권 너 취득세 대상 맞아? 그랬더니 아니요. 나 아닌데요. 그럼 너 어디요? 그랬더니 나 양도소득세 대상인데요. 너 부동산 임차권 너 취득세 대상 맞아? 그랬더니 나도 취득세 대상 아닌데요. 너 어딘데? 그랬더니 양도소득세 대상인데요. 그럼 너 혹시 등기해야 돼? 그랬더니 네,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를 해야 되지만요,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안 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는 너는 혹시 취득세 대상이요? 그랬더니 아니요, 취득세 대상은 아닌데요. 그럼 너 어디 대상인데? 그랬더니 나 양도소득세 대상인데요. 자, 4가지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취득세 대상물이 나오면 반드시 하나씩 짚어보셔야 돼요.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요트형권까지 총 이게 취득세 대상물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셔요. 29번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네. 그러면 등록면허세 등기 원인이 등록면허세로 가는 것은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할 때,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할 때 그 등록을 하는 경우에 등기부상에 이름을 쓰는 경우에 그 이름을 쓴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 자를 혹시 시험에서 명의자라고 이렇게 나오면 네, 명의자도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 그 이름을 기록한 사람, 등기부상에 기록이 된 사람을 그냥 명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취득세에서 유상승계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는 금액에 따라서 6억이 안 되면 1%, 6억에서 9억 사이는 취득가격 곱하기 예를 들어서 뭐 2 나누기 3억 빼기 3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곱하기 100분의 1 막 하는 거 막 이런 거 막 복잡하게 막 했던 거 그게 주택 유상승계 취득이에요. 주택을 유상으로 승계 취득했을 때는 6억이 안 되면 1%, 9억이 초과되면 3%. 근데 이거를 등록면허세로 갖다 쓰려고 봤더니 등록면허세에서는 취득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이 내용을 유상으로 취득해서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해서 등록면허세로 돌리려고 했더니 어떻게 뭐 취득세 세율에서 뭐 2% 빼고 뭐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50%를 등록면허세 세액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의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등록면허세 세액으로 하겠습니다. 자,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 취득세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나온 것의 50%를 등록면허세 세금으로 갖다가 적용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광어권이나 어권이나 양식어권을 취득해서 등록하는 경우는 자, 취득하여 등록했을 때는 원칙은 등기의 원인이 취득이니까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이니까 원칙은 취득세니까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이 경우는 취득 당시에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정하시면 돼. 등록면허세를 정한다고 해서 등록 당시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봐요.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에서 높은 가액으로 간다. 이건 아닌데요. 자, 어떤 경우가 여기에 속하냐면 제척 기간이 경과된 후에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그러면 취득세에서 제척 기간이 이미 지나가지고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고 등록면허세로 돌릴 때는 이 제척 기간이 5년, 7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시면 너무 오래 전에 취득 날짜가 5년 전, 7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때 금액으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게 되면 너무 낮은 금액을 낮게 신고를 받아주니까 이 경우만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나 등록했을 때만 1번과 2번을 비교해. 이 경우만 취득 당시의 가액과 등록 당시의 가액을 비교해가지고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더 높은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이걸 그냥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지. 광어권이나 어권이나 양식어권을 취득하여 등록할 때는 그냥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 표준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구네요. 이 3번은 제가 이 3번 요즘은 저희가 메가랜드 모의고사 1회 때 제가 냈던 지문이었는데 1회 때 냈을 때 요 문제 맞추신 분이 16%인가 맞추셨어요. 다 틀리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넣어드린 거예요. 왜? 올해 법이 개정된 내용이라. 올해 법이 개정된 내용이고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이라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십사 하고 이 지문을 다시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광어권이나 어업권이나 양식어권을 취득하여 등록할 때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또 취득세, 면세점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해서 등록면허세로 돌릴 때도 이것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또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등록을 할 때 이것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단 하나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이 지나서 제척기간 이미 지난 후에 등기나 등록을 할 때는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 요게 틀렸네요. 자, 4번.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안 했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버리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봐.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는 이야기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신고분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둘 다 물리질 않습니다. 신고한 걸로 보기 때문에, 신고하고 돈을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신고분과 관련된 가산세는 따로 물리질 않습니다. 그래요. 5번. 외국 정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외국 정부, 그러면 외국 정부가 등록을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원칙은 비과세예요. 원칙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해서 과세하는 우리 정부가 외국에 가서 등록을 했더니 우리에게 과세를 시키네? 그럼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과세를 시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등록하면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우리 정부에게 세금을 물리면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틀린 건 3번 요게 틀렸어요. 정답 찾기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도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등기나 등록을 하고자 할 때만 취득 당시와 등록 당시를 비교해서 둘 중에 더 높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요거 딱 하나, 제척기간 지났을 때만 이렇게 한다는 거. 30번. 취득세를 계산할 때 표준 세율이 같은 거. 그러면 세율이 같은 것으로 모두 묶인 걸 찾아라. 그러면 세율을 다 여기다 써보셔야 돼. 상속으로 농지 이외,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두 개,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농지가 아니면 2.8%.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 상속, 그러면 증여죠. 증여, 무상취득이니까. 증여,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2.8%. 일반적으로 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3.5%, 비영리는 2.8%. 원시 취득도 2.8%. 공유, 합유, 총이물의 분할은 2.3%. 법인 합병에 따라 농지 이외, 농지가 아닌 것을 취득했어요. 근데 법인이 합병을 했을 때는 유상승계 취득을 적용하세요 그랬어요. 유상승계 취득을 적용하니까 농지가 아니었으며, 농지는 유상으로 취득하면 3%, 농지가 아니면 4%, 농지 이외니까 4% 이렇게 적용하면 돼. 같은 것으로 모두 묶인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2.8, 2.8, 2.8. 그래서 기역, 니은, 티귿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세율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세율은 모든 시험에서, 중개사 시험도 아니고 다른 시험에서 세율은 언제나 시험에 나와요. 특히 중개사 시험에서는 세율 같은 경우는 중개업을 하면서 꼭 필수적인 내용이라 3문제 정도는 기본으로 출제돼요. 그래서 최소 2문제에서 최대 4문제까지 나오니까 평균 3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고 세율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이었네요. 이제 문제 31번.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1번. 재산세는 과세 대상물 나오면 얼른 체크하세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 대상물 속에 자동차와 차량은 차량하고 기계는 나오면 안 돼요.
자동차와 기계는 재산세 대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부동산이라 쓰면 안 되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재산세,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으면 무상으로 받은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매수계약자라고 그래.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 소유자를 알 수가 없네. 그럼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안에 신고를 안 해버린 거예요. 신고를 안 해가지고 사실 소유자를 알 수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사실 소유자 모르겠잖아요. 모르겠으니까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가 유료로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네. 국가가 내 것을 1년 이상 유료로 사용하네. 돈 주고 나에게 돈을 주고 내 물건을 이용하고 있네. 그러면 나는 내가 정부한테 돈을 받았잖아요. 그럼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재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곧 재산세가 과세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죠. 부과 안 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다음 5번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여기서 토지라는 것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를 포함해요.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의 모든 토지를 포함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물로 잡으시면 돼. 자, 그럼 여기서는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드디어 계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양도소득세 미등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2024년도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양도소득 금액 계산으로 옳은 것은 양도소득 금액 찾아라. 그럼 먼저 양도가액부터 시작을 하면 되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경비를 빼. 자, 여기까지 빼고 나면 양도차익이 나와. 소득 금액을 계산하려면 이제 장특공제를 빼. 자, 여기까지 빼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양도 소득 금액이 나와요. 소득 금액을 구해라 그러면 이 시기 딱 머릿속에 이게 얼른 생각이 나셔야 돼. 이 시기 생각이 나야 되고 만약에 어떻게 계산 시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가처분시키나 넘기셔야 돼. 시간이 없는데 요거를 계속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주어진 자료로 가요. 2024년 9월 8일 토지 자 얼마인지 봐보죠. 8억에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가액은 8억입니다. 근데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네요. 자,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갑니다. 자, 매매 사례가액이 있는가를 찾아. 매매 사례가액이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매매 사례가액이 없네. 자,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랬죠. 그러면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이제 매매, 감, 환산가액으로 가야죠. 그럼 이제 환산가액으로 가요. 자, 환산 취득가액은 실지 양도가액 곱하기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 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로 이렇게 환산하면 되는데 실지 양도가액은 8억이라고 했죠. 앞에서 주어졌잖아요. 8억이라고. 그럼 다시 한번 가봐야죠. 실지 양도가액은 8억이라고 주어졌잖아요. 8억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6억입니다. 취득시 기준시가는 4억 2천입니다. 4억 2천. 그럼 이제 환산 취득가격이 얼마인지는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가실 때는 반드시 이런 계산기 이 정도 계산기는 필요하니까 이 정도 계산기는 가져가셔야 돼요.
가벼운 계산기 하나 가지고 가셨다가 계산할 수 있는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계산하셔야 돼요. 자,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계산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냥 찍으셔야 돼.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는데 이걸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산해봐요. 8억. 자, 8억에다가 곱하기 4억 2천, 4억 2천 나누기 6억. 그럼 5억 6천 나오네요. 5억 6천. 환산 취득 가격이 5억 6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내시면 안 돼. 취득 가격을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할 때는 취득 가격과 필요 경비를 두 개를, 자, 여기서 더해 볼게요. 자,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 하나는 환산 취득 가격에다가 플러스 필요 경비 계산 공제,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한 금액하고, 또 하나는 자본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을 더한 금액을 비교를 해. 이 두 개를 더한 걸 비교해 봐 가지고 둘 중에 큰 금액을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로 잡으시면 돼. 그럼 이제 자본적 지출이 얼마 있는가 한번 가볼게요. 자본적 지출은 4천만 원이고 중개 보수로 500만 원이네. 그럼 4,500이네요. 4,500. 여기를 두 개를 더해 보니까 4,500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거면요, 환산 취득 가격만 계산해도 5억 6천이니까 환산 취득 가격이 훨씬 높죠. 그러면 환산 취득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하시고 필요 경비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하셔야 돼요. 자, 그럼 5억 6천 나왔으니까 취득 가격은 5억 6천이고, 이제 필요 경비 계산 공제,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예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에 기준 시가에다가, 여기다가 취득 당시 기준 시가에다가 이제 토지이고 등기가 미등기는 아니라겠으니까 토지 건물이고 등기가 됐으면 3%를 필요 경비 계산 공제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얼마인지 얼른 다시 가봐요. 취득 당시 기준 시가는 4억 2천이네. 자, 4억 2천 곱하기 3%. 그럼 자, 계산해. 다시 이제 계산기 얼른 사용해야죠. 4억 2천 곱하기 3%. 그럼 1,260만 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필요 경비는 1,26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빼보면 되죠. 이제 빼볼게요. 8억에서 빼기 5억 6천을 빼고, 5억 6천을 빼고 여기서 1,260만 원을 빼고 1,260만 원을 빼고, 그러면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까지 다 빼면 여기까지, 먼저 8억에서 5억 6천을 먼저 빼봐요. 8억. 자, 8억 빼기 5억 6천, 5억 6천 빼고 마이너스 1,260만 원. 자, 그러면 2억 2,700, 2억 2,740만 원. 요게 지금 양도 차익이 나와요. 양도 차익이 나 2억 2,740만 원 나왔어요. 27400. 다 맞죠? 여기까지 이제 계산돼. 그런데 여기까지 사실은 계산하기가 시간이 한 3분 정도 소요될 거예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분이 한 3분 정도 소요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시험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차없이 그냥 패스하셔야 돼요. 문제는. 근데 이걸 지금 연습해가지고 한 달 정도 남은 시간에 연습해서 풀 수는 있어요. 계속 연습하면 풀 수는 있는데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러면 달라드시면 안 돼요. 이제 장특공제.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 그러면 이제 특수관계인이
2018년 6월 5일 날 취득하였으나 지금 2024년 9월 8일 날 그러면 이제 총 이제 토지고 등기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이거 이외에 다른 거 고려하지 말아야겠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 아무 말 없으면.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보유기가 뭐죠? 2024년, 2018년. 그러면 18년 여기서 2024년 9월 8일 날 토지를 양도했으니까 2018년 6월 5일 날 취득해서 2024년이니까 얼른 연도를 이제 한번 빼봐요. 2024 빼기. 자, 2024 빼기. 그 다음에 2018. 그럼 6년하고 조금 더 되죠. 6년하고 조금 여기 끝수가 있으니까 6월 5일에서 9월 8일이니까 그럼 6년에서 7년 사이가 되면은 매년 2%씩 올라가니까 1세대 1주택이 하니까 매년 2%씩 올라가죠. 그러면 6이니까 26, 12 해서 12%만큼 공제가 돼. 그럼 여기다 장특공제는 2억 2,740만 원 곱하기 12% 이렇게 돼요. 그러면 12%는 전체 12%는 이제 88%가 이 금액은 자, 2억 2,740만 원 곱하기 12% 해가지고 여기서 빼버리면 되잖아요. 빼버리면 그럼 이제 전체 금액이 2억 2,740만 원 곱하기 이걸 여기 이 금액을 곱해보면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얼마 나오냐면 여기 이 금액이 2,728만 8천 원이 나와요. 그래서 빼보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2억 11만 2천 원. 자, 그래서 2억 11만 2천 원에서 나온 게 있네. 여기 나왔네. 1번에가 들어있네. 야, 이걸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돼요.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를 풀어라 하고 문제가 나오니까 너무 나는 환산 취득 가격도 연습을 안 했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도 아직 구할지도 모르고 양도소득금의 계산 구조도 모르고 그러면 이거 못 풀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첫 번째 양도소득 계산 구조 알아야죠. 환산 취득 가격 계산하는 방법 알아야죠. 필요경비 계산 공제 어떻게 구한지 알아야죠. 또 환산 취득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썼을 때 취득 가격과 필요 경비를 서로 비교해 가지고 둘 중에 큰 걸로 간다. 이 네 가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찍었는데 1번을 찍었는데 맞아버렸네. 그럼 그게 운수 대통이에요. 그래서 이걸 찍어서 맞추신 분도 있고 풀어서 맞추신 분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 임박에서 내가 한번 연습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정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순서대로 먼저 계산 구조 연습하시고 환산 취득 가격 구하는 연습하시고 환산 취득 가격을 구했을 때는 환산 취득 가격에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더한 금액과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더한 것 중에서 둘 중에 높은 금액을 취득 가격과 필요경비로 갖다 쓴다. 여기까지만 좀 정리해 놓으시면 이 문제는 풀어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어려워서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패스하신 게 좋아요. 자, 33번으로 가보죠. 국외자산인데 여기는 이제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그랬어요. 자, 1번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우리나라 거주자에 한해서만 거주자만 납세 의무를 지는데 우리나라의 주소나 거소를 10년 이상이 아니라 5년 이상 우리나라의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 의무를 지겠습니다. 그럼 1번 탈락. 자, 2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격과 필요 경비를 뺄 수는 있지만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절대 안 돼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외국 정부에 외국에 있는 땅이나 외국에 있는 건물을 우리 정부가 기준시가로 우리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책정할 수는 없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가격을 기준시가나 환산 취득가격이나 추계 방법으로 할 때만 적용이 되는데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추계 방식과 기준시가로 쓸 수가 없으니까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우리나라 물건을 거래했을 때만 가능하고 외국의 물건을 거래했을 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3번 국외자산에서 환차익. 자, 환차익. 외국에서 돈을 차입해서 부동산을 샀다 팔면서 환차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환차익이 발생이 되면 환차익은 양도소득에 대한 이득이 아니에요. 환율 차이로 인한 이득이지 양도에 의해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범위에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 제외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용 국외 외국에 있는 토지를 보유기간 3년이 넘었더라도 외국에 있는 물건을 양도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원 빼준다고 그랬죠. 기본공제는 가능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5번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해서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게 있으면 자, 외국에서 세금을 냈으면 우리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한해서 우리나라에 또 세금을 또 내셔야 돼. 외국의 물건을 팔고 외국에다도 세금을 내고 왔는데 우리나라에다 세금을 다시 내야 돼. 그럼 외국에서 낸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빼주는데 어떻게 빼줘요? 그러면 세금 공제 방식과 필요 경비 산입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납세문자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본인이 선택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5번 이게 답이네요. 자, 5번 이게 정답이 돼요. 34번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그러면 사망자가 세금을 안 내고 사망했을 때 사망자의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은 서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합산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부 중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이 신고하고 신고는 각자 하셔야 됩니다. 각자 자기 지분대로 신고를 하고 연대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각자 책임을 지는 거고 공동 소유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자기 지분에 맞는 지분만큼의 소득을 분배받아서 자기가 자기 걸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고 서로 간에는 연대 책임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결손금. 결손금은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면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 금액을 공제할 때 공제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거용 건물을 임대해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할 때 임대소득에서 손해본 것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통산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통산이 안 되지만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통산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해당 연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토지는 같은 종류니까 동일한 종류의 소득 금액에서는 통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것끼리끼리는.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통산할 수 있고 주식은 주식끼리만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토지는 같은 종류로 보기 때문에 같은 종류니까 통산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신탁에 기속되는 소득은 그러면 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칙은 수익자가 있으면 그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만약에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수익자의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법이 약간 바뀌어서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요.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을 때는 그
소득도 위탁자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거예요. 자, 위탁자에게 기속된 걸로 본다 이 말은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 이렇게 가면 되죠. 이제 35번은 부동산 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거 종합 문제 형태로 이렇게 나왔네요. 비과세와 관련된 거. 근데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 우리 정부에게 세금을 물리네. 우리 정부에게 세금을 물리는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우리도 과세하겠죠. 네가 나한테 과세했다고? 그럼 나도 알았어. 나도 과세하지. 자, 그럼 하나 탈락.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비과세가 몇 개냐 물어본 거예요. 기부 체납 조건이다. 기부 체납 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취득해서 이 물건을 정부에게 대가 안 받고 그냥 줄 생각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비과세예요. 그런데 기부 체납 반대급부로 기부 체납 무상 사용권을 제공을 받았다. 뭔가를 받고 넘겼네. 뭔가를 받고 기부 체납했을 때는 또다시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과세니까 탈락. 파산 선고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파산 선고 처분은 양도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드리겠습니다. 비과세 하나 나왔네요. 이제 사업소득 중에서 논을 작물 생산에 이용했다. 자,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여기서 받는 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작물 생산이요. 논이나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은 요건 비과세예요. 산림보호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쭉 나왔네. 여기는 또 그럼 재산세네. 최종님이나 시험님에 대한 재산세는 최종님이나 시험님은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가 몇 개냐 물어본 거. 비과세 소득이 총 몇 개냐? 한 개? 두 개? 세 개? 자, 세 개. 세 개만 비과세입니다.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비과세와 관련된 걸 종합 문제로 엮으면서 이 중에서 비과세와 관련된 게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당히 당황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당황스럽게 문제를 내니까 지금 적응을 하신 게 좋아요. 자, 그럼 이거는 정답은 4번이었어요. 이제 36번은 또 이제 계산 문제네요. 사업소득의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해 봐라. 그러면 전체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해 봐라. 그러면 먼저 자, 첫 번째 월 임대료 소득. 자, 월 임대료. 월 임대료 하죠. 월 임대료. 임대주택 임대 보증금이 있고 2년분 임대료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 7월 1일에 7월 1일이네. 그럼 6개월이네. 그럼 2년치가 전체가 2,400인데 전체가 2,400이요. 전체가 2,400인데 이게 2년치죠. 2년이니까 24개월. 24개월인데 이번 연도 2024년에 발생한 임대료는 6개월치밖에 아니네요. 6개월.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봐야죠. 여기서 1년치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1년치로 하시면 큰일 나요. 2,400 곱하기 6 나누기 24. 그러면 600만 원이네요. 자, 월 임대료가 이번 연도에 총 수익금으로 잡을 것은 600만 원만 총 수익금으로 잡아.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야 돼.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이제 주택이죠. 주택에 대한 여기서는 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먼저 주택수가 3개가 넘어야죠. 3개가 넘는데 소형주택은 아니라 했으니까 세 채를 소유하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근데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5억이네. 5억이니까 이제 계산해봐요. 전체 보증금 5억. 보증금 5억 중에서 먼저 보증금 5억 중에서 주택은 3억을 초과한 것만 과세가 되니까 3억을 빼. 자, 3억을 기본으로 빼요. 5억에서 3억을 빼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적수를 계산할 때 7월 1일이니까 6개월이잖아요.
자, 6개월. 6개월만 곱하셔야 돼요. 6개월. 6개월.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먼저 60%를 곱하기 해줘. 60%. 그 다음에 여기에다 다시 곱하기, 이제 이자율을 곱해. 이자율. 쭉 보니까 이제 이자율이 몇 프로인가 한번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5%입니다. 자, 5% 주어졌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5%입니다 하고 주어졌어요. 5%. 5%까지 이제 계산됐어.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여기가 개월수가 6개월을 곱했는데 전체 간주 임대료는 이제 1년치로 계산하니까 12개월, 그러면 12분의 1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12분의 1. 12분의 1로 곱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 5억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은행으로부터 받는 금융수익 이자가 이미 세금이 정산된 임대 보증금을 은행에다 실제 예치해 가지고 은행에서 받는 수입이자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은행이 우리에게 돈을 줄 때 이미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은 여기서 계산된 것 중에서 100만 원 이미 세금 정산이 됐기 때문에 100만 원은 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요. 아니 이렇게 계산 복잡하게 내놓으면 어떻게, 아니 실제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실제 시험하고 동일하게 마지막에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이제 5억에서 3억을 빼면 2억이네요. 자, 2억에다가 곱하기 6 나누기 12, 그러면 12분의 6이니까 2분의 1이겠죠. 근데 그냥 그대로 곱해 볼게요. 여기다가 곱하기 6 다시 곱하기 0.6 곱하기 5% 곱하기 5%, 그 다음에 나누기 12 빼기 100. 그러면 200만 원 나오네요. 요게 이제 200만 원 나와요. 그럼 이제 월 임대료 소득 600만 원하고 간주 임대료 200만 원하고 두 개를 더해 봤더니 총 수익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자, 800. 알면 풀 수는 있겠죠. 알면 풀 수는 있겠는데 총 수익 금액에 대한 계산 문제가 지금 2년 연속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총 수익 금액에 대한 계산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하고 문제를 넣어드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계산 문제 없이 이론만 내어주시면 좋았을 건데 막 이런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문제가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든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이걸 길러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2번 이게 정답이었어요. 자, 37번.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하고 관련하여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양도. 환지 처분으로 지목과 지번이 변경이 됐어요. 지목과 지번이 변경이 됐을 때는 양도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땅의 이름과 땅의 번지만 단순히 바뀌었을 때는 양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재산분할. 재산분할하는 경우는 재산분할이네요. 그럼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것만 단순히 분할하기 때문에 양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자, 세 번째, 공동사업을 약자로 쭉 보니까 현물출자했네요. 현물출자. 그러면 공동사업에서 현물출자는 내 물건을 법인에게 넘기고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주식으로 받으니까 내 물건 넘기고 뭔가를 받고 넘겼으니까 당연히 양도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에게 부담부증이요. 그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니니까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하면 그대로 오케이 그러면 되죠.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확인할 필요 없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니니까 확인할 것 없이 그냥 오케이 인정되겠습니다. 양도 담보 계약이 나오면 원칙은 양도가 아니지만 변제 충당이 되면은 그때 가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래서 정답은 1번에가 들어있네요. 자, 38번.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을 모두 골라라. 미등기 양도 제외. 그럼 미등기 양도 제외라는 것은 미등기로 양도하더라도 등기로 인정되는 거 이거 찾아봐라 이거예요. 자,
법률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내가 등기를 하고 싶어도 법에서 등기를 못하게 막았고 법률로 등기를 못하게 막았으니까 등기로 의제되겠습니다. 등기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하네.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할 때는 반드시 단기인가 장기인가를 꼭 보셔야 돼요. 장기 할부 조건이었을 때는 계약 조건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것을 미등기로 팔아도 이 경우는 등기로 의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디귿번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자, 도시개발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돼서 미등기 등기하지 않고 팔았네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된 상태니까 내가 등기를 하고 싶어도 등기가 불가능해. 그래서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미등기 양도, 미등기 아니라 등기로 인정되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39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네요. 250만 원 초과 6개월 이내 분할할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250 초과 6개월, 재산세는 250 초과 3개월,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2개월. 기억 다 났죠 이거는? 자, 두 번째 과세 기준 현재 65세인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합해서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65세 그랬으니까 자 60에서 65세 미만이면 첫 번째 칸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0% 공제됩니다. 20% 공제하고 틀렸네. 이제 보유기간 10년을 보유했으면 10년은 5년에서 10년 미만 그러면 20%, 10년에서 15년 미만 그러면 40%. 자, 여기는 20%가 아니라 40%. 그래서 최대 두 개 합치니까 여기는 70%까지 공제를 받겠네요. 이렇게. 이제 3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세액은 그러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제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나중에 종부세를 계산할 때 빼준다고 그랬죠. 빼주는데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이 됐을 때는 그 적용된 세액을 빼주고 만약에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상한을 적용받았을 때는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공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재산세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해서 낸 세금과 50% 범위 내에서 가감해서 낸 세금과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받아서 실제로 납부한 세금을 그 돈을 빼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4번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그럼 종합합산 대상의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든 법인이 소유하든 모두 초과 누진세로 가는데 모두 초과 누진세인데 종합합산 토지는 1에서 3% 그럼 1이니까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에서 3%까지의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5번은 개인 소유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그럼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러면 전체 공시가격을 합한 공시가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1세대 1주택인 개인이라고 했으니까 1세대 1주택이네 12억을 빼고 반드시 여기 뒤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는 거.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이걸 곱하기 한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12억을 빼고 뺀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틀린 것은 2번 요게 틀렸어요. 자, 40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지금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이제 많이 이제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여기까지 오시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모의고사 마지막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1년 동안 진짜 고생했구나. 스스로에게 고생했단 말을 꼭 해주셔야 돼요.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거 참고 견뎌오는 시간이 엄청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들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들어도요. 제가 한국말로 들리는데 영어로 들린지 저 러시아 말로 들린지 아랍어로 들린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겠어. 이런 분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참고 오시는 거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 해설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잘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시험장에 가서도 좋은 결과 만들어 놓으시기 바라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해설로 들어가죠.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재산세 납기는 토지는 무조건 토지는 9월달, 건물은 무조건 7월달. 금액 상관없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토지는 금액에 관계없이 9월달, 건물은 금액에 관계없이 7월달. 자, 두 번째, 주택의 경우에 표준세율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네. 그러면 주택은 0.1에서 0.4%, 그러면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의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1000분의 60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럼 건물이니까 공정시장 가액비율 70%를 곱하기 하셔야 돼요. 이제 주택은 60%, 토지는 70%, 토지 70%, 건축물 70%, 주택은 60%의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요. 그럼 여기는 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3번 이거 틀렸네요. 그다음 4번은 이제 세율인데 특별시 도시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은 도시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을 일반적인 공장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0.25%인데 도시의 주거지역에 있으면 여기에 2배만큼 더 물려요. 2배. 그래서 0.25% 곱하기 2배에서 0.5%의 세율로 이렇게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0.5는 1000분의 5의 세율입니다. 맞았죠? 이제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고지서는 늦어도 납부 시 5일 전에는 고지서를 보내주셔야 돼요. 납부 시 5일 전까지는 고지서를 발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3번 요게 틀렸어요. 자, 1년 동안 이제 모의고사도 잘 보시고 준비도 철저히 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자,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듣는 순간 이제 시험은 30일 안짝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대한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마지막 10월 달 한 달 동안 요약집 같은 걸 예를 들어 세법 같은 거 어떻게 하시냐면 요약집이나 또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자료 최소로 줄이셔야 돼요. 늘리면 안 돼요. 이제 범위를 늘리지 마시고 범위를 줄여가지고 그 책의 그 요약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을 하세요. 차분하게 정독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쪽만 여기 스티커를 붙여놓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것만. 그래서 안 되는 쪽만 붙여놨다가 정독 끝난 후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할 때는 붙인 부분만 보세요. 이제 붙인 부분만 보시고 내가 이해가 되면 붙인 걸 뜯어내고 그리고 시험장에 갔을 때 또 그걸 가져가세요. 시험장에 갔을 때도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자료를 가져가서 붙어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만 읽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해되는 거 하나씩 뜯어내세요.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에 요약집을 정독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다 됐다. 그러면 실전 동영 문제를 풀었을 때 세법은 30문제 출제가 될 거예요. 세법은 실전 동영이 30문제 출제가 되는데 이 30문제 중에서 25개 이상만 맞추시면 실제 시험장에 가면 12개에서 14개 이상은 다 문제를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25개 정도, 5개는 틀려도 좋으니까 100점을 실전 동영에서 100점을 맞으려 하지 마시고 25개, 25개 이상을 맞게끔만 공부를 해놓으시고 거기서 틀린 지문만 계속 복습을 하세요. 실전 동영 1회 보고 틀린 거 복습하고 2회 보고 틀린 거 복습하시고 3회 또 문제 풀어보시고 틀린 거 복습하시고 또 4회 마지막 문제 풀어보고 틀린 거 복습하시고 이렇게 틀린 문제만 복습을 해 가시면 돼요. 이제 맞는 것은 시험장에 가서 맞출 수 있으니까요. 틀린 문제 지문을 안 틀리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꼭 여러분의 목표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라네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 메가랜드 모의고사와 함께 하신 분들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격려를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참 고생했다. 나 진짜 이번에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반드시 35회 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거다. 본인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 마지막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